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탄소 중립을 향한 국제사회 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구체적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온도 목표가 1.5도입니다.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1.5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자. 이런 게 이제 그리고 그 1.5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 국제사회가 약속한 현재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약속에 이르기까지 사실 국제사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협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올해가 바로 기후변화 협약이라고 불리죠.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된 지 만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유엔 환경개발회의가 열렸고요. 그때 채택이 되었던 게 유엔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그때 당시에 기후변화 협약과 아울러서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든지 사막화 방지 협약, 그리고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그러니까 의제 21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채택이 됐었는데요. 여튼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된 배경은 무엇이었냐면 사실 1988년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IPCC라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라는 그 기구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 IPCC는 WMO라고 불리죠. 세계 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계획, UNEP죠. 그 두 기구가 연합해서 창립한 기구가 뭐냐면 바로 IPCC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상의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19세기 말부터 과학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970년대 오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 특히 1988년에 미국의 의회에서는 전문가를 불러서 이렇게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때 이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나사의 그 고다드 인스티튜트라고 들어가 있는데요. 그 고다드 인스티튜트 소장이었던 제임스 한센이라는 박사가 나와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지구온난화가 앞으로 더욱더 심각하게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 위해서 IPCC라는 기구가 창설이 됐고, 그 IPCC에서는 5년에서 7년에 한 번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1차 평가 보고서가 언제 나왔냐면 1990년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1990년 제1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기초로 해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되고 나서 50개국 이상이 찬성을 하면 발효가 되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 발효가 된 게 바로 9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것은 굉장히 느슨한 약속이에요. 기후변화가 앞으로 심각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국가가 함께 협력해서 같이 공동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노력하자. 그런 느슨한 형태의 약속이 기후변화 협약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협약을 채택을 했을 때 협약 당사국들을 일단 둘로 나눴어요. 하나는 부속서 1국가, 다른 하나는 비부속서 1국가죠. 그러니까 부속서 1국가에 들어가지 않는 국가가 비부속서 1국가, 영어로는 Annex 1 country라고 그러는데, Annex라는 말은 뭐냐면 문서의 뒤에 붙어 있는 그런 부속서를 이야기합니다. 그 기후변화 협약문 뒤쪽에 부속서에 국가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었는데, 그런 국가들이 부속서 1국가들이었던 거죠. 그 국가가 어떤 국가들이냐면 OECD 국가들, 그리고 경제 이행국이라고 불리는 전 사회주의 국가들이었어요. 이 국가들을 부속서 1국가로 분류한 이유는 뭐냐면, 이 국가들은 다른 어떤 개도국들이죠. 그런 국가들에 비해서 훨씬 빨리 산업화를 추진을 했고, 그 과정에서 훨씬 오랜 기간,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기체를 배출했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 책임이 더 크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책임이 더 큰 국가들은 훨씬 더 빨리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특별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국가들을 그렇게 나누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느슨한 형태로 어떤 의무를 부과했냐면, 이 부속서 1국가들은
2000년까지 온실기체 배출을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하자, 그렇게 노력하자, 그 정도의 약속을 담았던 게 기후변화 협약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느슨한 약속으로는 도저히 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노력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1997년에 일본의 교토에서 제3차 당사국 총회가 열렸어요. 당사국 총회란 뭐냐면 영어로 우리가 Conference of Parties라고 그래서 COP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론 매체를 보면은 COP 이렇게 COP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당사국 총회의 줄임말인데요. 기후변화 협약이 94년에 발효가 되고 나서 95년부터 제1차 당사국 회의가 매해 한 번씩 있었던 거예요. 단 한 번 2020년에는 코로나가 발생해서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연기를 하게 돼서 2021년에 제26차 당사국 총회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1995년부터 이제 당사국 총회가 쭉 열렸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당사국 총회가 뭐냐면 1997년에 제3차 당사국 총회에 그때 채택했던 게 교토 의정서입니다. 영어로는 교토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 이 프로토콜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은 프레임워크 컨벤션이에요. 영어로. 그것과 다른 게 뭐냐면 좀 더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 것. 그리고 뭔가 약속을 했을 때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협약 문서를 우리가 의정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교토 의정서에서는 어떤 의무를 부과하냐면 부속서 1국가들이 2008년에서 12년 사이 5년간 배출하는 온실기체의 평균 배출량이 1990년 배출량의 5.2% 줄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의무를 부과한 거죠. 국가마다 그 감축 목표는 좀 달랐어요. 예를 들면 EU 같은 경우는 버블이라고 부르는데 EU 전체가 8%를 줄인다든지 미국은 7%, 일본은 6%,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동일하게 0, 그 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오히려 10%를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 평균을 내면은 5.2% 줄이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토 의정서는 기후변화 협약과 달리 발효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55개국 이상이 기준을 해야 되고 55개국의 배출량을 다 합한 것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를 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키기가 어려워서 2005년에야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교토 의정서가 지금 보시면은 2008년에서 2012년 사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지났어요. 그럼 이 목표가 달성이 됐느냐? 달성이 됐습니다. 부속세 1국가의 배출량은 90년 배출량의 5.2%보다도 더 떨어졌어요. 한 6%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 세계 배출량은 계속 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개발도상국들, 특히 선발개도국 또는 신흥공업국이라 불리는 국가들의 배출량이 너무나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 세계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선진국들, 부속세 1국가로 불리는 선진국들만 감축 의무를 가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구나. 전 세계가 함께 감축 노력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는 것이 개발도상국입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후변화에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한번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개발도상국들이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위치가 기후변화가 더욱더 많이 발생하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더욱더 많이 발생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은 사실 개도국에게도 심각한 일이 되는 거죠. 지금에 와서는 사실 선진국들도 이런 기후변화, 기후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이 난다든지 이랬을 때 보면은 지금 선진국들조차도 그런 피해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잘 사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피해는 오히려 배출 책임이 적은 사람이나 집단이나 국가가 더 많이 입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후변화,
위기가 굉장히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기후 불의 또는 기후 부정의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여하튼 모든 국가가 다 참여해서 함께 감축 노력을 해야 되고 적응도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고 감축이라는 걸 우리가 다르게 완화라고 표현하는데 완화 못지않게 적응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된다. 그리고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고 이런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들을 함께 해야 되는 그래서 이거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공유와 이전 이런 것들을 보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담은 게 뭐냐면 바로 2015년에 채택한 파리 협정입니다. 이 파리 협정에서는 당사국 총회에서 처음으로 또는 인류사회에서 처음으로 온도 상승 억제 목표에 합의한 그런 문서가 바로 파리 협정입니다. 이제까지 국제사회가 일정한 온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자라고 합의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파리 협정에서는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도씨보다 훨씬 아래 더 노력해서 1.5도를 넘어서지 않도록 전 세계가 노력하자 이런 내용들이 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55개국 이상 비준하고 그 비준국의 합의 전 세계 배출의 55%를 넘어서야 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듬해인 2016년에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서 11월 초에 이게 발효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리 협정이 발효가 되었을 때 이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게 2021년이었는데 그래서 이 체제를 우리가 신기후 체제, 뉴 클라이밋 러짐이라고 부르는데 이 신기후 체제로 작년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열렸던 게 제26차 당사국 총회였죠.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26차 당사국 총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교토의정서에 기반했던 체제를 우리가 교토체제라고 부르고 파리협정에 기반한 체제를 신기후 체제라고 부르는데 이 두 체제는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교토체제는 온도 목표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속서 1국가 선진국들에게 의무 감축 목표를 부여를 했고요. 2차 그 교토체제라는 것은 2013년에서 2020년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좀 더 목표를 높여서 18%, 90년에 비해서 18%를 줄이자라고 의무 감축 목표를 부과했지만 선진국 가운데 미국은 일찍이 교토의정서를 탈퇴를 해버렸었고요. 또 2차에 그리고 그와 맞물려서 캐나다도 같은 행보를 보였고 2차 교토체제에 있어서도 미국, 캐나다만이 아니라 호주, 뉴질랜드, 일본조차도 또 러시아까지도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사실은 굉장히 유명무실한 그런 체제였다라고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지금 신기후 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 상승 억제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완화 못지않게 적응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모든 국가가 참여하고 교토 체제에서는 협상을 통해서 위에서 탑다운이라 그랬죠. 하향식으로 목표를 이렇게 내렸다면 신규 체제에서는 자발적으로 국가들에서 결정을 해서 상향식으로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것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거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냐면 진전 원칙이라고 해서 한 번 제시한 목표는 뒤로 물릴 수가 없습니다. 계속 앞으로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뒤로 할 수 없고 앞으로밖에 갈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점점 목표를 상향시켜 나간다 이런 것이죠. 지금에 와서 이제 중요한 건 탄소 중립인데요. 2015년에 채택했던 교토의정서에서는 1.5도씨라는 그 목표는 우리가 노력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로 제시가 됐지만 지금에 와서는 1.5도씨 목표를 이야기하지 더 이상 2도씨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 계기가 뭐냐면 2018년에 그 IPCC에서 지구온난화 1.5도씨 특별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이 특별보고서는 사실 2015년에 파리협정이 채택이 되고 난 다음에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이죠. 기후변화 협약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IPCC에. 우리가 약속을 좀 더 노력해서 1.5도씨까지 상승을 억제하도록 하자. 이렇게 했지만 그렇게 약속했지만 과연 1.5도씨가 가능해? 이것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이 IPCC가 특별보고서를 발표를 하게 되고 그 보고서에서 제가
아까 그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그러니까 1.5도씨와 2도씨 차이는 0.5도씨 차이에 불과하지만 피해는 2배 이상 늘어난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2도씨 목표도 너무 그걸 달성한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의 심각성을 덜 수가 없다. 그래서 1.5도씨로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5도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해야 된다.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배출한 것만큼 흡수해서 순배출이 0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배출을 줄이는 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이죠. 여하튼 그 말씀은 뒤에 드릴 텐데, 그리고 탄소 중립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2030년, 40년 목표를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2030년까지 2010년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45% 줄여야 된다. 이렇게 권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목표는 과학적으로는 달성 가능하다. 다만 정치적인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1.5도씨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1차 에너지 공급의 50에서 60% 그리고 전력 생산의 70에서 85%를 재생에너지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2019년에 이제 들어와서 9월에 유엔에서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소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11월에는 제25차 당사국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원래 이제 그 열린 곳은 스페인 마드리드였지만 그때 그 당사국, 의장국은 칠레였어요. 그래서 그 칠레가 주도해서 기후 목표 상향 동맹이라는 것을 구성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고 그게 구성이 되면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국가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파리협정이 채택되기 전에 파리협정에 참여 전에 어떤 일들을 했냐면 당사국들이 2030년까지 감축 목표를 제출을 했었는데요. 그 목표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2030년 목표도 계속해서 상향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들어와서 국가 단위로 보면은 탄소 중립을 가장 먼저 선언했던 국가는 2018년에 특별 보고서가 나오기도 전에 2017년에 스웨덴이 세계에서 최초로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 2019년 6월에 영국이 G7 국가 가운데서는 최초로 탄소 중립을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 들어와서는 유엔 총회가 열렸을 때 중국이 9월 달에 206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되고 뒤이어서 10월에 일본과 한국이 또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되죠. 2050년 목표로. 그래서 이런 1년의 탄소 중립 선언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21년에는 말씀드렸던 IPCC가 제6차 평가 보고서 그 가운데서 워킹그룹 1이라 그래서 제일 실무단에서 기후변화의 과학적 기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그게 8월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인간에 의한 영향이 명백하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 탄소 중립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게 되죠. 그리고 이미 이 온도 상승이 산업화 이전에 비해서 2011년에서 2020년 사이에 평균 온도가 1.09도씩 이미 상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1월에 취임하고 나서 4월 22일 날 지구의 날 기후 정상회의를 소집하게 되면서 그때 이제 2030년 목표를 높이는 그런 발표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10월 말, 그러니까 11월에 영국의 글래스고에서 26차 당사국 총회가 열리면서 글래스고 기후 합의를 우리가 도출하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간단한 역사였고요. 탄소 중립에 이르는 말씀드린 것처럼 IPCC가 발표한 제6차 평가 보고서 여기는 IPCC는 3개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제1 실무단, 제2 실무단, 제3 실무단 이렇게 해서 영어로는 워킹 그룹 1, 2, 3인데 각각의 워킹 그룹이 보고서를 따로 발간을 합니다. 워킹 그룹 1은 기후변화의 과학적 기초에 대해서 그래서 기후변화가 얼마나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시나리오 분석을 하고요. 워킹 그룹 2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지역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적응을 할
필요가 있고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워킹그룹 3는 완화라 그래서 온실기체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워킹그룹 1, 2, 3 보고서가 각각 따로 나온 걸 모아서 나중에 종합 보고서를 발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IPCC는 6차 평가 보고서에 워킹그룹 2가 이번 2월에 발표를 하고 제3실무단의 완화와 관련된 보고서는 3월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워킹그룹 1이 발표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영향에 의해서 대기와 해양 또 육지의 온난화가 일어나는 것은 명백하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영어로 unequivoca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99% 이상의 확률을 가진 것이라서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도 상승이 굉장히 심각하죠. 2011년에서 20년 사이 평균 온도가 1.09도 상승했어요. 2020년으로만 치면 거의 1.2도씨에 육박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대로 진행이 된다면 1.5도씨에 도달하는 시점이 2021년에서 2040년 사이가 될 거다. 아무리 늦어도 40년이 되면은 1.5도씨에 도달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점은 3년 전에 있었던 2018년의 특별 보고서에서 이야기한 2030년에서 52년에 비해서 10년 이상 앞당겨진 거죠. 자, 그렇다면 탄소 중립은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온실기체 가운데서도 가장 비중이 높고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분해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 번 이렇게 대기 중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를 한 번 야기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50년에서 200년 정도 머무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과학자들이 더 연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15 내지 40%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큽니다. 15에서 40%라는 얘기는 최소 15%는 1000년을 머무른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온실가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이산화탄소의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것을 탄소 중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배출은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최대한. 그런데 배출을 아무리 줄여도 우리가 배출을 0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배출된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연 기반 흡수원을 늘려서 흡수량을 늘려야 됩니다. 산림이라든지 습지라든지 갯벌이라든지 또 해양에서도 흡수를 하는데 그 해양의 식물 생태계가 있어서 그런 걸 늘려서 흡수를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배출과 흡수가 동등하게 되면 0이 되겠죠. 근데 자연 기반 흡수로 다 흡수를 못할 때 우리가 인위적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탄소 포집 이용 저장 기술이라 그러죠. 그거를 통해서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제거해서 저장하는 그리고 재이용하는 뭐 이런 걸 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얕은 배출량과 흡수량은 동일해야 되고 그래서 순 배출량이 0이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배출은 최대한 줄이고 흡수는 최대한 늘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글래스고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전까지 이제 지구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한 국가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136개국이 선언을 했습니다. 그 136개국이 선언한 내용들을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가에 따라서는 선언의 내용이 조금씩 달랐죠. 근데 많은 국가들이 이제 2050년을 목표 연도를 했고 국가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웨덴이라든지 독일 같은 경우는 2045년을 또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뭐 오스트리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2040년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발표한 나라들을 다 모아보면은 그 나라들이 배출하는 온실기체량은 세계 전체 배출량의 88% 정도이고 경제 규모에서는 90%, 인구 규모로는 한 85% 정도를 차지합니다. 결국 굉장히 많은 다수의 국가들이 이런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나섰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더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서 100%가 사실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달성해야지만 우리가 1.5도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1.8도씨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글래스고
회의가 열리기 전에 2030년 목표를 상향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목표가 다 달성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지구 2.54도까지 줄일 수 있다. 원래는 2.6도였거든요. 그래서 좀 더 2030년 목표를 강화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는 국가가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이 내용은 뭐냐면 글래스고 기후 합의의 내용입니다. 글래스고 총회에서 전 세계 국가들이 합의한 내용이 바로 글래스고 기후 합의, 영어로는 클라이밋 컴팩트라고 불리는데요. 그 내용들이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구 온도 상승 억제 목표를 1.5도씨로 재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 글래스고 기후 합의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성과를 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쪽에서는 엉터리다, 너무 정말 내용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성과가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성과의 의미를 좀 더 우리가 의의를 좀 더 제대로 인식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 목표 1.5도씨를 재확인한 거. 그 다음에 당사국 총회에서 나온 그 합의문에서 처음으로 담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감 장치 없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또 비효율적인 화석 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거예요. 석탄 발전이나 화석 연료에 대한 언급이 처음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어로는 phase out 이래서 단계적인 감축이 아니라 아예 퇴출이죠. 그런데 그 영어의 표현이 phase down으로 좀 묽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 단계적으로 감축하다 보면 퇴출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시점이 또 언제이냐가 중요한데 그런 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청년 기후 포럼을 연례적으로 개최하는 데 대한 합의가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안을 했죠. 기후변화 문제는 특히 청년 미래 세대에게 중요한 문제인데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필요하다. 그래서 청년 서밋, 유스 서밋이라 그래서 청년 정상회의를 갖도록 하자 이걸 제안했는데 그것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탄소 중립을 향한 이 국제사회의 노력을 보면요. 국가들 간의 그런 협상을 통해서 협약문을 우리가 마련을 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세계의 경제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탄소 중립은 이제 더 이상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규범이 되었고 규범이라는 것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단지 도덕적 의미의 규범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더 이상은 우리가 회피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후위기는 그냥 환경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건 경제 문제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세계 경제 질서, 금융 통상 질서가 바뀌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죠. RE100이라고 우리말로는 재생에너지 100%라는 의미입니다. 이 RE100이라는 기업들의 모임이에요. 이게 이제 2014년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해서 쓰겠다, 생산된 걸 쓰겠다, 이걸 선언하는 모임이 RE100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2014년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탄소 정보 공개라는 이런 어떤 카본 디스클로저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주도해서 이런 모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이 선언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의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력 소비량이 100기가와트 이상인 그런 기업들이 자신들의 전력 소비를 바꾸겠다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인 평판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현재 제가 찾아보니까 오늘 아침에 찾아보니까
34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이 284개였는데요. 그 사이에 계속해서 늘었죠. 그래서 현재는 349개인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여기에 지금 참여해서 선언을 한 기업이 14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언을 할까요?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이 이런 선언에 나선 기업들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업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것이 단지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업들이 자기들이 완성품을 뭔가 생산해서 시장에 내놓을 때 그걸 자기들이 혼자 만들지 않거든요. 전 세계에서 부품을 조달받아서 완성품을 생산을 하는데 부품 조달 협력업체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걸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아리백을 선언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납품하는 너네 기업에서 생산하는 부품도 그걸 생산할 때 사용하는 전력이 100% 재생에너지라야 된다. 이걸 이제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같은 데는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경제잖아요. 우리나라의 GDP의 35% 이상이 수출을 통해서 구성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부품을 수출할 때 그 부품을 다 재생에너지 100%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요구를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배터리 제조업이 세계적이죠.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이 3대 기업이 세계 배터리 시장에서 상당히 1, 2, 3위를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업들에 대해서 자동차 회사들이 예를 들면 GM이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다 아리백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요구하냐면 우리 회사가 이제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우리 전기차에 들어갈 배터리는 반드시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생산이 돼야 된다. 이걸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재생에너지 100%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해외에 공장을 지어서 그 해외 시장에서 재생에너지 100%로 된 전기로 배터리를 생산해서 납품하게 된 거죠. 그래서 헝가리라든지 폴란드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에 공장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생길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자발적으로 시작한 문제이지만 결코 자발적이지 않아요. 이제는 정말 비자발적으로 우리도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에서 투자 기준을 바꾸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특히 2020년 이후에 ESG라는 그런 용어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강의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도 ESG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E는 environment, S는 social, G는 governance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세 가지는 비재무적 가치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재무적 가치는 기업의 생산품이 판매됐을 때 발생하는 당장의 수익이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수익이 얼마가 되느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비재무적 가치, 환경적인 노력들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기업의 지배 구조가 얼마나 투명한지, 그래서 얼마나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블랙록이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세계적인 투자 회사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1경이 넘는, 영어로 그러니까 달러로는 10조 달러가 넘는 그런 돈을 운용하는 그런 투자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그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 블랙록의 대표가 레리 핑크라는 분인데 이 CEO가 연례 서한을 보냅니다. 자기들의 그런 고객사에.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2020년 연례 서한에서 이제는 자신들이 투자를 할 때 그 해당 기업이 ESG 경영을 얼마나 충실하게 하는지를 보겠다. 그걸 투자 기준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 블랙록을 포함해서 세계적인 이 투자 기관들이 모여서 만든 게 클라이밋 액션 100 플러스라는 건데 여기에서도 자신들이 투자를 할 때 ESG 경영을 중요한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EU
텍소놈이라는 것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는데요. 이 녹색 금융 분류 체계, 녹색 분류 체계라 그러죠.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도 또 정부에서도 마련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지속 가능한 경영 활동이 뭔지 그 영역들을 나누어서 이런 영역들이 지속 가능한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하는 기업들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K-텍소놈이라 그래서 이걸 발표를 했었는데요. 여하튼 이런 것들이 세계 그 금융시장을 바꾸고 있는 거죠. 세계 경제 질서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는 기후클럽이라는 것을 만드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열심히 이런 탄소세를 부과하는 이런 국가들로 기후클럽을 만들어서 이런 클럽에 가입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좀 불이익을 주는 또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거래하고 여러 가지 제도들을 같이 운영하는 이걸 이제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최근에 들어서는 EU 탄소 국경 조정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는 CBAM이라고 부르는데요.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란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EU에서는 2030년 감축 목표를 원래는 1990년 배출 대비 40%로 했던 것을 55%로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2050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030년 목표부터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55%로 높이고 작년 7월 14일 날 뭘 발표했냐면 Fit for 55라 그래서 55%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탄소 국경 조정제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EU는 지금 2005년부터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EU 안에 있는 기업들은 탄소 배출에 대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EU 밖에 있는 기업들이 탄소 비용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EU에 수출을 하게 되면 EU에 있는 기업들이 불이익을 본다는 거죠. 불공정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EU가 자신들만 이렇게 배출권 거래제를 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게 되면은 기업들이 EU 밖으로 공장을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EU 안에 배출은 줄어들지 모르지만 전 세계 배출은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탄소 누출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탄소 누출을 막고 공정 경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부과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죠. 지금은 5개 업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철강,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전기 요거예요. 근데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철강이 굉장히 민감한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철강의 11%가 EU로 수출이 됩니다.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EU가 수입하는 철강의 9%가 한국에서 와요. 그러면 한국에서 이 철강을 생산할 때 탄소가 배출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충분히 EU에서 생산되는 철강만큼 탄소 비용이 부과가 안 됐다면 EU에서 부과를 하겠다는 거죠. 일종의 관세 형태가 되는 거예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하고 연동해서 배출권을 사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이런 비용을 반영하도록 하지 않으면 결국은 EU에 가서 그 비용을 물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 뭐 우리나라의 정부 정책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정책 또 특정 국가들의 정책에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기업 자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는 사실 한 차원에서는 기후위기, 그러니까 물리적인 위험이죠. 이상기후, 극단적인 기상현상 자체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굉장히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방침이 되면서 그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산업 구조라든지 뭐 경제활동 이런 우리의 생활 양식까지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런 데서 발생하는 위험을 우리가 전환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위험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탄소 중립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지 위기는 위험만이 아니다.
기회도 포함하고 있다. 이 위기라는 말 자체가 위험과 기회가 다 들어가 있는 게 위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위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위험에 제대로 대응을 하게 되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전환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보다 발빠르게 우리가 이 전환을 적극적으로 행해 나간다면 훨씬 더 많은 기회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후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또 안전하게 될 수 있는 거고 자연과 상생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탄소 중립을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이었고요. 다음에는 탄소 중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에너지 전환입니다. 그래서 왜 그 에너지 전환이 핵심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